자, 그럼 세 번째 발제로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님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선거 부정 의혹 논란의 해법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법과대 이호선입니다. 건강검진 왜 받으십니까? 보험은 왜 드세요? 예?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안 날 수 있는 위험성, 확률이 더 높죠. 그렇지만 날 수 있는 걸 배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이고, 건강검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2년에 한 번씩 의무 건강검진 받는데 결국 뭔가 이상이 있을까 미리 조기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된 주권, 민주주의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상당히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어느 부분에서 탈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주권이라고 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자기 지배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정당한 정부를 형성하는 것,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본원적 주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본원적 주권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분산적이면서 기능적 주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성된 정부, 입법부, 사법부죠. 그런데 이러한 분산된 기능에 의한 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필요하면 견제하고 아주 심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걸 합법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 추상적인 주권이 어디 와서 구체화되느냐? 바로 선거를 통해서 구체화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도 4.15 총선을 보면 그런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지금 이게 건강성이 이 건강하게 작동되는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영리하게 건강진단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로 가서 당장 예약하고 뭔가 진단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은 2009년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거의 4대 원칙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에 있는 것이고 양보할 수 없는 선거법의 원리지만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상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정당한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선거의 4대 원리가 있는 것인데 독일은 제가 이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역시 이 독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륙법계를 완전 체계화한 칸트의 후예들답게 그렇게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쪽은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 때부터 황제까지 선거로 뽑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갖고 있는 것의 그 문제점, 본질적인 문제, 1인 1표, 비밀성 이런 것도 있지만 정당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면 그 투표가 제대로 결과로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공중에 대한 감시, 추적 가능성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4대 원리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에 있어야 할 원리라고 하는 것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해준 결정이 바로
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보면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청구인들의 청구와 또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항변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선거에서는 일반 공중의 추적 가능성, 감시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선거는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선거는 주권 행사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감시라고 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을 얘기하냐?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지능을 갖고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당일 투표, 당일 개표가 그게 가장 원칙이죠. 거의 가장 근접한 정도의 감시와 추적이 가능한 정도의 시스템이 보장되는 것이 자유주의 헌법 원리에 합치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오늘 제 얘기 끝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결론이 이르기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 이 전자투표기기가 도입된 것은 근거 규정이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 벌써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된 것은 네덜란드 네답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네덜란드 투표에 자기들이 쓰고 있던 기기 모델을 조금 더 변형을 해서 2006년 독일 연방 하원 선거에서 이걸 썼습니다. 근데 이 독일 연방 하원에서 이 기기를 쓰는 것은 우리와 달라서 독일은 선거 관리를 누가 하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 도입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도입할 수도 있고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기가 핵심이 뭐냐면, 가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투표용지 대신에 이렇게 기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에 내가 누구를 찍었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출력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전체 선거를 관리하는 독일 연방 내무부에서는 그걸 항변으로 삼기도 하죠. 내가 A를 찍었다 그러면 A를 찍었다고 하는 것 인쇄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것이냐. 그런데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집계됐을 때 과연 100% 정확하게 집계되었을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 검증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연방 하원에서 먼저 다뤄졌습니다. 독일에서 선거 심사라고 하는 것은 독일 기본법에 의하면 연방 하원에서 이제 다뤄지고, 거기서 기각되고 나서 다시 이제 연방 헌법재판소로 갔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핵심 판결을 지어 이렇습니다. 선거 원칙, 자유, 평등, 비밀의 원칙을 이 지금 전자 투표 기기에 의한 투표는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을 때 선거의 원칙 중에 하나는 평등의 원리가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침해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작 가능성을 얘기했지 조작이 되었다는 증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물리냐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청구인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 제기로 충분한 것이고, 입증 책임은 이걸 과일하는 측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인정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제가 건강 문제로 얘기하면 뭔가 신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치료를 받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무슨 처치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까지 시민사회에서 가져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차례대로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들이 나중에 우리가 헌법 소원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할 얘기들하고 거의 상당히 비슷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 시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청구 이유가 한 그 14가지 정도 됩니다. 투표의 공중 투명성이 이게 침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기기가 규격사양 그 기준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도 보면 투표기기 그 사양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내놓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합하지 않는다. 또 소프트웨어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사전 조작값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전문가 의견들도 나중에 보면 똑같습니다. 헌재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다음에 이 제조사나 선관위 쪽에서 이걸 조작하지 않다더라도 악의적인 그 내부자, 어떤 뭐 돈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또 제3자로부터의 접근 위험이 이건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당사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함있는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할까 결정 관계없이 특정 정당에게 미리 지정된 값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기계가 안전하게 보관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요. 제조업자의 선의에만 기대는 이러한 그 선거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대중의 물리적 인식, 쉽게 누구라도 전자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투표라고 하는, 선거라고 하는 통제가 사적 승인의 영역으로 이전됐다. 이 주장은 헌재에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선거 업무는 국가 핵심 기능으로 편의적인 포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선관위가 뭐 QR코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가 핵심 기능인 주권이 훼손될 수 있으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에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선거관리상의 사무착오라고 합니다. 실수라고 합니다. 뭐가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넘어가지만 과실치사와 그냥 살인하고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오류를 가져온 에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독일 그 연방내무부에서 소프트웨어 그 코드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답사의 그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 시험, 테스트 결과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업 비밀 보호가 민주적 통제에 우선하지 못한다. 청구인들이 이렇게 주장했고 이 주장 역시 독일 헌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다음에 미증 책임은 공개주의에 위반한 측에서 져야 된다. 이것도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주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접근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시하에 복속해야 되는데 그러한 감시에 놓이지 않는 것들. 투표기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집계되는지 보지 못하면 그것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청구인들의 주장이었고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선관위에서 하는 항변이겠죠. 아마 우리가 실제로 재판으로 가면 이 정도 항변
다 막론될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연방위에서 이미 기각이 확정된 거다. 한 번 거친 건데 왜 다시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투명성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굳이 이런 선거 관리 과정이 일반 공중의 감시하에 놓여져야 하냐? 그것은 규정의 가치면은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이 반드시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여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연방 내무부의 항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거 공개 원칙을 너무 과도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그걸 확장하는 것이다. 또 이런 항변도 있었고요. 어떤 것도 완벽할 수는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기존의 것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너무 이제 과대 포장된 것이다. 심지어는 뭐 지금 조기 투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선거 준비는 공적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선거인에 맡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계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편 투표에서 어떤 그 우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국가가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재량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수그 수행이 적정하냐,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라고 하는 그 현상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일어나지도 않을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가장 음모론적인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선거 관리하는 쪽에서 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항변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모든 기기들은 연방이 정한 형식 승인을 거쳤고 또 지자체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테스트도 거쳤고 시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연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스 코드 공개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 독일의 그 선거 전산망은 각 단위별로 이렇게 분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방 내무부 입장에서 보면 설령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지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그 전체적인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쓰인 기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 기술 수준이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기표한 것과 나중에 반영된 숫자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배분율은 선거 전에 입력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시험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고 심지어는 시험을 했을 때 썼던 소프트웨어가 똑같이 선거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똑같다는 그런 보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만약에 마음 먹고 소프트웨어를 테스트에서 합격한 그런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걸로 바꿔치기를 한다 그러면 초보자도 5분만 교육받으면 5분만이면 그 소프트웨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숙련자 같은 경우는 1분 이내에 그것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제조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해킹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는 것이죠.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안 체제를 더 강화하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기술적 보안 때문에 그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감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일단 선거 공개 원칙. 사실 이 선거 공개 원칙 이 독일어를 아주 제가 하면서 명확하게 지금도 그 영어 정의를 못했어요. 공개 원칙? 사실 공개 원칙 핵심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추적 가능성, 추적성의 보장입니다. 투명성의 보장입니다. 이걸 공공 또 공표 이렇게 하면
약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하고는 좀, 그 느낌하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사후적으로 이 테이블 위에 다 올려져서 누가 보더라도 당일 투표에서 당일 개표한 것만큼이나 보통 사람 눈에 봤을 때 통제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보장됐을 때 소위 말하는 정연한 질서, 추적 가능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선거 올바른 과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확고한 신뢰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공중의 통제에 놓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만 대표기구에 대한 권한이임의 정당성이 우리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통 사람한테 이해할 수 없는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통제로부터 투표의 아주 중추적인 핵심적인 단계를 어떻게 보면 생략해버린 것이죠.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특히 사전선거 중에서 우편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한 순간부터 개표소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시간과 공간의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냥 우체국에서 잘해주기를 바랄 뿐인 그런 선의에 맡겨버린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적 통제를 벗어난 공적인 행위가 사적 통제의 수준에 그냥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염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오염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없어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참조하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독일 헌재 얘기입니다. 투표가 잘 기록되었다고 통지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로 말하면 뭐 투표하면 띵하고 자기 뭐 휴대폰으로 모르겠지만 귀하가 찍은 대로 잘 갔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이로 출력돼도 그거 가지고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기술적 무결성에만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일 헌재의 이 판결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은 대중이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기기에서 발생 가능한 에러의 광범한 효과와 의도적인 선거 사기의 가능성은 국민투표 원칙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예방 조치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그게 그 행위 이번에 16대 독일 연방 하원에서 쓰였던 그 전자 투표 기계에 쓰였던 그 지역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고 독일 헌재도 뭐랬냐면 그런 기계를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전자투표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 자체를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개 투표, 자꾸 이제 그 대중 앞에 감시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비밀 투표하고 무슨 상충되지 않냐. 비밀 투표하고는 다른 거죠. 비밀 투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후보자를 결정하고 하는 그 순간의 기밀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다음에 개표까지 이르는 전 과정, 나머지 전 과정은 바로 공중의 감시하에 그것도 평범한 공중의 감시하에 놓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개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추적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자, 시간이 어디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 것이냐. 일단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우리 공직선거법 오염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느 진영에 있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가 사전 투표, 그것도 우편 투표였던 거기에 오는 가능성, 우리가 시나리오를 음모가 아니라 가능한 시나리오만 제공을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전투표는 완전히 선거관리기구의 공적 통제받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내가 마크를 하고 나오는 그 안에 투표기기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게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위헌 결정 내렸다 그러면 우리는 며칠 동안 전혀 검증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독일은 그나마 전산망이 다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앙선관위로 일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헌재나 대법원에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입법부 고유 책임 또 주권 행사에 있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입법부가 사실은 선거관리 공직선거법을 중앙선관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그다음에 선거관리 규칙도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 그 유보가 된 거죠. 그 의회 고유의 그 유보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전 개인적으로 헌법 이제 소원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당연히 저희가 개정 투쟁에 나서야 될 겁니다. 사실 투쟁의 의미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전 투표는 가능한 한 정말 옛날에 부재자 투표로 돌아가서 그냥 당일 투표, 당일 개표라고는 누구나 봐도 확실한 그런 원칙 수준으로 돌아가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재자 투표를 하자라고 합니다. 정말 사전 투표를 한다 그러면 사전 투표 미리 하겠다고 하는 그 명부도 남겨두고 나중에 대조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독일에서 얘기하는 추적 가능성 완전히 보장을 해 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하는 징조가 보이는 이 선거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 주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명지대학교 박영화 교수님께서 리솔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리솔 발족 선언문을 이렇게 낭독할 수 있는 참 영광을 이렇게 제가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영화 교수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포퓰리즘 사이의 거대 전쟁 속에서 What is to be done in the midst of the great war between pro-China globalism and value-oriented sovereign state, both populism?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자연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전교모가 힘을 합쳐 리버티연대 리솔이 출범한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안팎의 일대 격변기에 살고 있다. 글로벌 빅3,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와 중국 공산당이 결합한 친중 글로벌리즘의 전모가 드러나고 이에 대해 가치주권 포퓰리즘이 거세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친중 글로벌리즘은 미국 및 서유럽 주권국가 체제의 약화, 중국 공산당 체제의 번영, 진실존중 경멸, 선악 판단 경멸, 11구분 경멸 및 역사 왜곡으로 대표되는 해체주의 문화 전쟁, PC라 불리는 낙인 찍기에 이은 인격 살인에 의한 정치 숙청, 극자 세력의 득세 등을 통해 결국 빅3와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세계 시스템을 원한다. 최근 이들은 세계경제포럼의 발표를 통해 이 체제를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 부르는 한편 이를 향한 결정적 이행을 위대한 리셋, The Great Reset이라 칭했다.
주권국가 사이의 갈등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정부에 준하는 질서를 향해 나아간다.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듯 들릴 수도 있는 글로벌리즘이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체주의 및 PC와 결합함으로써 실은 인류 공적에 다름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다. 그에 반대하는 가치주권 포퓰리즘은 주권 국가 하나하나가 개인, 진실 존중, 자유,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등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보다 강력하게 지향하며 이러한 주권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적, 호혜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세계를 추구한다. 이 흐름은 본원적으로 애국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기에 엄청난 포퓰리스트 에너지를 내장하고 있다. 이 까닭에 이 흐름을 가리키는 이름에는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포함되는 편이 좋다. 1990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을 향해 경도되어온 한국의 정치문화 역시 친중 글로벌리즘에 의해 깊게 오염돼 있다. 이 오염은 여야를 가리지 않으며 조중동과 한오경의 차이가 없다. 또한 학계, 문화계, 금융계, 경제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찌 보면 한국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바깥의 상황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확인한다. 첫째, 2016년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이후 친중 글로벌리즘의 전모가 드러나고 가치주권 포퓰리즘 흐름이 확립됐다. 둘째, 이번 대선은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밝혀지고 트럼프가 재선되는 결과로 귀결되든 혹은 선거 부정 주장이 음모론으로 모독당하고 바이든이 집권하든 친중 글로벌리즘 대 가치주권 포퓰리즘 구도를 한층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가치주권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약진하고 상원에서 다수를 방어하고 세운 지역에서 주의회 및 주선출직을 절대 다수 장악함으로써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전쟁은 더 한층 격화될 것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EU 약화주의가 크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제 대서양 이편 저편에서 동기화되어 진행된다. 셋째, 친중 글로벌리즘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근본적 자유와 해방을 초래하게 된다. 한반도 바깥에서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위대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친중 글로벌리즘이 퍼뜨려온 담론, 내러티브, 상징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장악돼 있다. 우리 사회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엘리트주의, 빅3와 중국 공산당의 결합체에 의한 지배 질서에 경도돼 있다. 안과 박 사이의 극심한 컨트라스트 앞에 우리는 전율한다. 우리는 이 절망의 신념을 박차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으로 소박하고 초라하게 남아 우리 민초 자유시민과 전문 지식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기 시작한다. 국제화는 민초 자유시민의 선거구별 조직을 지향하는 대표적 단체이고 정교는 전문 지식인의 대표적 조직이다. 오늘 이 둘이 결합해서 리솔, 리버티 연대를 출범시킨다. 작고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우리의 비전, 확신, 열정이 정확하다면 앞으로 한국인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는 모든 자유인들의 조직, 리솔 리버티 연대가 닻을 올린다. 2020년 11월 19일 리버티 연대 출범 준비위원 일동. 감사합니다.